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애주기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애주기는 그냥 생애주기를 먼저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턱턱 막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양학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읽어야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학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좀 기초를 단단히 하고 생애주기로 넘어오는 것이 생애주기를 더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일단 그런 방법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제일 처음이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고급 영양학에서 다루었던 전 영양소에 대한 요약을 한번 쭉 훑어낼 것이고, 그리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사실은 2000년에 바뀌어서 2020년에 바뀌고 한 4년 되고 내년이면 바뀌어지는 시점이긴 한데, 이제 바뀌어진 근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제 다시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수유기 같이, 영유아기 같이, 아동 청소년기 같이, 성인 노인기,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요약하는 시크릿 파일을 같이 이제 노트를 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풀이에 앞서서 먼저 나눠드렸던 이제 시크릿 노트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여러 과목에서 했었던 거라서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2020년에 재개정이 됐는데, 그 목적에 대한 것들, 뭔지, 설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어떤 항목들이 그 기준치인지 알아보는 걸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건강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핍에 관련된 것, 과잉에 관련된 것, 만성질환에 관련된 것,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1번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뭐냐 그러면 평균, 권장, 충분 섭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번인 과잉에 의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게 뭐냐 그러면 상한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성질환에 대한 것은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이 그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 감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봤던 것처럼 그 지표들을 설명한 건데 잘 알지만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영양소의 필요량에 대한 무엇이 충분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할 때 설정이 됐고, 이 수치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필요량의 중앙값에서부터 산출한 수치다. 이 중앙값이 뭘까요? 중앙값은 50%센타일에 해당하는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을 세웠어. 건강한 사람은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세웠을 적에 50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먹고 건강히 살고 있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평균 필요량이고, 에너지의 경우는 개인의 필요량 측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추정함으로 이름을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평균 필요량이랑 같은 뜻이다. 50%에 해당하는 말과 같다. 그 다음에 영양소 필요량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인구 집단의 97에서 98%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권장 섭취량이고,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이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 실험 연구 또는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양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했다. 충분 섭취량이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충분은 알지만 여기서 잘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최대의 영양 섭취 기준이고, 이것은 이제 과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이 수치가 정해지려면 역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 상한 섭취량은 최대 수준인데 지금 하고 있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만성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인과관계를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야만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 칼로리의 양을 비율로 적정 범위를 제시한 것의 이름이 에너지 적정 비율인데, 에너지 공급 영양소에 대해서 적정 비율과 건강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무엇,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에너지 적정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된 영양소가 뭐가 있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당류 있었죠. 당 10에서 20%. 또 지방 종류 중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1, 7,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양으로 권고치를 하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보시면 되고, 대개정의 내용은 이제 어떤 게 바뀌었냐 보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 없었던 평균과 권장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지방산들이 별도로 구분돼서 뭐 리놀레산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리놀레산, 리놀렌산, DHA와 EPA를 더한 충분 섭취량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고, 단백질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의 숫자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 이용 효율을 연령별로 다르게 넣어주면서 계산식이 바뀌어짐에 따라 숫자가 전에보다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고, 기타로서는 나트륨의 경우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새로 생겼다라는 게 큰 변화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서부터는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쭉 긴 기간이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 요약이에요. 다량 영양소, 첫 번째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술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2002년도에 이제 체위가 바뀌어진 것들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계산을 했다. 그것이 에너지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람당 4kcal 에너지를 내는 열량 영양소이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나 식후 혈당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이고, 그러나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낮췄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 설정은 아직 못했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고, 1일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을 100g인 것을 근거로 해서 1세 이후에 평균과 권장을 설정했습니다. 식이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인 에너지 적정 비율인 55에서 65. 65%가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평균 필요 권장 섭취량 적정 비율이 다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다라고 했고, 각각에 대한 필요량을 한번 보면은 1세 이상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임산부, 수유부 160에 210 이렇게. 이거는 플러스 아니고 그만큼 풀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한 겁니다. 추가량이 아니라 그 값 자체로 정리를 된 거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탄수화물 섭취 결과 또 결핍 예방을 위한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며 이만큼을 꼭 먹어야 되는 목표치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 설명이. 그 다음에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당 저하 효과, 대장의 마크로바이옴 변화, 그러니까는 이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변화, 또 생리적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 단수지방산과 같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2015년 걸 그대로 썼는데 그 근거가 이제 적정량 먹었었던 걸 근거로 해서 1000kcal당 12g의 식이섬유를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0kcal당 12g을 계속 고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기준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먹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왜 변화를 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자료가 사실은 2015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왜 안 했느냐. 섭취량이 아직 10위까지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써야지 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냥
뭐죠? 1960년대에 뭐 감염성 질환이 뭐 사망의 원인이었었던 그 시절에 먹던 그 식이섬유소의 양을 찾아서 역학조사를 했다라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2015년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12g에도 미치지 못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좀 양질의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단백질,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생리적 기능 및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질소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장 섭취량을 항상 넘어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2020년에는 2015년에 사용되지 않던 성장기 동안에 단백질 이용 효율이라고 하는 요 요인을 더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밑에 보시면은 1에서 18세는 0.7, 9에서 11세는 0.75, 12에서 14세는 0.8, 15에서 18세는 0.86, 19세 이후는 0.9 라고 하는 단백질 이용 효율을 연령별로 달리 했기 때문에 2015년 거랑 2020년 거의 차이가 이 수치 계산에서 들어가는 개수의 차이 때문에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성장기 모든 구간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백질 이용 효율을 0.7로 넣게 되면 없던 것에서 넣게 되면 그 수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먹어야 되는 양의 이용 효율을 0.7을 적용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겠죠. 원래는 0.9 정도만 쓰던 거를 0.7로 내렸기 때문에 0.9만큼 이제 한 개를 먹으면 0.9만큼 내가 쓸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0.7밖에 안 쓰는 거야. 그럼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양이 전체적으로 예전 데이터보다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이에 따라서 노인의 경우 고령일수록 평균 체중이 적어서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 산출 결과가 적게 나타났으나 그때 노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65에서 74세와 동일하게 했다. 계산값을 따르지 않고 그 전 연령대 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 지질은 중성지방과 아실글리세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질은 주로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먹음으로써.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될 적에도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고 포화지방산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적정 섭취량 설정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을 삼지를 않았고 그러나 이것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생기므로 그것을 하기 위한 제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남겼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서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세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이 세포의 기능 수행을 하는 어떤 것을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말을 해? 세포의 완전성이라고 얘기했지. 완전성이 뭐예요? 세포의 완전성은 유연성이라고 해도 돼. 유연성은 안에 있는 물질을 잘 내보내고 필요한 물질을 세포 안으로 잘 넣게끔 세포막이 그렇게 이제 유연성이, 융통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는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세포막에 유연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필요한 영양소이기는 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020년은 19세 이상의 경우 300mg 미만으로 이제 유지를 했고 이후에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 섭취량이라는 걸 300으로 했는데 굳이 목표 섭취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권고치예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콜레스테롤의 권고치라고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저 이름은 쓰지 않기로 했었어요. 자, 2020년에 이제 지방에 대해서 제정은 모유 속에 있는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의 함유를 근거로 해서 영아의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하였고 그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평균 섭취량이라는 것은 군에서 그 집단에서 중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에요. 평균 필요량이 아니에요. 평균 섭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섭취량을 가지고 와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했다라는 것이고 영아의 경우 DHA가 결핍이 되면 두뇌 발달, 시력 저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에 있는 DHA의 함유량을 근거로
충분 섭취량을 추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는 6에서 8세 이후에 EPA하고 DHA가 설정이 됐었거든. 근데 영아의 경우 DHA가 중요하니까 영아에만 DHA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했냐 그러면 가지고 온 근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먼저 만들었는데 모유가 중요하다고 하니 여기서 새로 만들어 넣은 거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 섭취량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이상의 경우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EPA와 몇 세 이상이면 6세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 6세 이상의 경우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EPA와 DHA의 충분량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으로 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A와 그 유도물질이 뭘까? 카로티노이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과 그 안에서 활성형인 레티노산,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날, 그런 발달과 노화에 대한 것들이 하고 밑에 생체 활성 물질이 바로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몸에서 일을 하고 이것들은 모두 주로 동물성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는 녹황색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식물성에 많고 비타민 A 결핍 시에는 눈,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게 되면 성장 지연이나 사망까지 이르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비타민 D. 비타민 D 의존성 단백질 작용을 통해서 장관이나 간에서 칼슘과 인해 흡수를 촉진하여 골격의 무기질화를 위해서 필요한 혈중 칼슘과 인해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칼슘과 인해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면 소아에서는 구루병, 성인에서는 골려나 골다공증, 그래서 노인이나 취약 인구에서 낙상,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의 약화에 위험 인자가 되는 등 골격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예전에 했었던 그 수치를 더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 근거가 없어서 그 충분과 상하 섭취량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비타민 E는 알다시피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만성질환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영양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암, 면역, 신경계 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부족 시에 운동, 골격근, 색소 침착, 망막증 등의 문제 생기고 과잉이 되면 크레아틴 요증, 혈소판의 응집의 감소, 상처 치유의 지연 또는 무혈경, 피로, 복시, 근육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기준 체위가 변했기 때문에 충분 섭취량과 상한이 바뀌었다.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 응고에 필요한 인자 합성에 매우 중요하다. 불활성형 형태의 혈액 응고 인자를 활성화시킨다. 이제 여기서의 활성화는 여러분들 칼슘을 넣었을 때 활성화되는 그 활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구체의 그 전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프로 트롬빈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프로트롬빈이 뭐가 돼야 돼? 프로트롬빈이 되는 그 단계를 약간의 활성화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활성화는 우리가 칼슘에 의해서 혈액 응고에 직접 관여하는 활성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르복실화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한다. 카르복실화 효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글라프로테인을 생각하면 돼요. COO가 하나가 더 붙어서 Y자가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카르복실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대사시 여러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오스테오칼신이라든지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의 조효소로 작용하고 충분 섭취량은 기준 체위로 인해서 변경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 C, 비타민 C 혹은 아스코르브산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수용성이고 인간의 경우 비타민 C 생합성을 위한 효소가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섭취를 하지 않으면 괴혈병을 비롯한 우리 몸에 다양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 과잉 섭취에 대한 심각한 유해는 없는데 이제 오심, 구토, 복부 폐만 혹은 삼투성 설사 이런 위장관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 있고 평균 권장 상한이 이제 약간 변형이 됐다. 자, 티아민은 비타민 B1에 인산이 결합한 숫자에 따라서 1인산, 2인산, 3인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인체 내에서 흡수가 된 후에는 80% 이상이 이인산 혹은 티아민 피로인산 형태가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고 TPP 형태로 우리가 많이 존재하고 이것은 탄수화물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연결작용을 하는 등 중요하고 또 티아민이 결핍이 되면 영향을 미치지만 신경 전달에 문제가 나서 우리 어떤 병에 걸려있죠? B1 부족해지면 각기병이 신경 쪽으로 오는 게 있고 또 그죠 붓는 것이 있고 건성과 습성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타나기도 한다. 요건 기준체에 대한 건 됐고 그다음 비타민 B2 식품에서는 인산이 결합된 형태인 FMN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티드 그 다음에 플라빈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보세요. 여기 인이 결합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름에 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인이 있는 거야? 뉴클레오티드 핵산 안에 들어가면 당이랑 염기랑 인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인이 저 핵산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뉴클레오티드라는 것 속에 벌써 인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만 체내 소화관에서는 리보핀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전환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러 대사에서 조효소로 특히 에너지 대사나 지질, 스테로이드, 약물 대사에서 필요하고 결핍증은 구순구강염, 설염, 빈혈,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고 나이아신이 B2가 되는데 B3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B3라고 얘기를 하죠. 체내에서 흡수된 나이아신은 대사적으로 활성을 띠는 NAD와 NADP 형태의 조효소 형태로 바뀌고 이것들은 산화 환원 대사에서 조효소로 쓰이고 특히 에너지 대사에서 FAD와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아신의 결핍증인 펠라그라는 피부염, 소화관 장애, 신경장애 등에 나타나고 사망까지 갈 수가 있다. 식품을 통한 유해 효과는 없지만 보충제나 약물을 통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간독성이 있고 또 혈관이 확장됨에 따른 홍조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홍조가 그 독성 종말점으로 나와 있죠, 그죠? 비타민 B6는 피리독살의 인산화 형태인 PLP의 경우 굉장히 많은 효소들의 조효소로 관여하고 아미노기 전이 탈탄상, 햄 만드는 과정, 단일탄소 과정 쭉 굉장히 중요한 그 대사에서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결핍 시 피부와 관련된 것, 구순구강염, 구내염, 간질성 혼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자, 엽산은 단일탄소 대사. 여기서 단일탄소는 메틸기를 말하는 거예요. CH3 형태의 탄소 한 개를 움직인다라는 뜻이요. 필요한 비타민이고 아미노산과 핵산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고 DNA 합성이 꼭 필요합니다.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그 필요량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엽산이 부족해지면 혈청에 있는 엽산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결국은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유발될 수가 있고 이런 빈혈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 증상들이 쭈르륵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엽산은 임신 초기에 부족해졌을 경우 태아가 신경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하는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B12는 적혈구의 생성과 성숙,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 DNA 합성에 매우 필요하고 부족 시 빈혈, 위장질환, 식욕 있고 신경계 질환이 대표적이죠. 이제 B12가 나오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 B12가 노화와 관련이 되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도 영향이 있고 우울증, 기분 변화, 퇴행성 신경 질환에도 관련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타민 D가 답이면서 골격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당뇨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게 비타민 D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찾아내고 그때부터 다시 비타민 D를 얘기했는데 비타민 B12가 요즘에 인지기능하고 연결된 것들이 조금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거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경 쪽으로 얘기를 해서 신경과 관련된 악성 빈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B12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다른 내용이 없더라도 그런 것과 연결이 좀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요 근원은 당연히 동물성이고 채식주의자는 정기적으로 이제 투여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B12는 위와 관련된 곳에서 나오는 내적 인자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판토텐산은 이제 B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에너지 영양소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판토텐산은
판토텐산은 몸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CoA 또는 ACP 형태로 존재해요. CoA 형태 속에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oA나 ACP는 지방조 대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비타민 D나 아미노산 또는 포르피린, 헤모글로빈의 포르피린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저 위에 석시닐 CoA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서도 이 판토텐산이 필요하고 아세틸 CoA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토텐산은 대부분 음식에 있습니다. 과잉에 대한 독성은 없습니다. 자, 비오틴. 비오틴은 포도당, 지방산, 측세, 아미노산. 격가지 아미노산 대사에서 작용하는 4가지 대표적인 효소인 카르복실라제. 카르복실화시켜서 CO를 붙여줘, 탄소를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방산 합성, 지방산 산화 조절, 포도당 신생 과정에서 생리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비오틴을 회로라는 거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좀 안 먹더라도 이제 재사용 소멸되고 나가는 것들이 철처럼 재사용이 좀 되는 편이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임상적인 이유로 이제 회로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데 안 먹거나 그러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량 무기질로 넘어갔습니다. 칼슘의 주요 기능은 골격 형성과 유지이고 근육 수축이랑 신경 전달 다 들어가죠.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에 필요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점차 이제 골 밀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20세 이전에 칼슘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해서 무엇을 최대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세 이전에 그건 해야 된다. 최대 골 밀도가 낮으면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빠른 나이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성장기 아동에게서 만성적으로 칼슘이 부족해지면 성장 지연이나 테타니, 구루병, 골려나 골다공증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섭취에 대한 변경된 근거인데 뭐 칼슘의 흡수율이라든지 축적량을 새로운 데이터로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칼슘 흡수율이 이제 6에서 8세를 계산할 때는 43%로 했고 9에서 11세는 37%로 했고 이제 축적량은 각각 또 그 나이대 달리 했기 때문에 이 나이대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설명. 그다음에 칼륨. 칼륨은 정상적인 세포 기능에서 필요하고 삼투압과 수분 평형, 산염기 평형,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신장 기능에 필요합니다. 결핍증은 없지만 이제 환자이면서 결핍이 나타나면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이 칼륨을 넣고 이제 보관할 건지 배설할 건지를 조절하잖아요. 어떤 호르몬 때문에?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상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질환자일 경우에는 배설이 잘 안 되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설정에 대한 이야기고, 나트륨은 체내 항상성과 생리 기능에서 필수 요소이고 소장에서 흡수될 때 나트륨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질들이 많았어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이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있었었고, 또 세포 내부와 외부의 삼투압 조절, 그 다음에 체액량의 유지와 수분 균형을 할 적에도 나트륨은 중요하고, 신경 전달하는 활동 전위에서 또 신경 전도 근수축, 그리고 이제 뭐 버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NAK 이 그 변화되는 아까 얘기했던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수분 배설을 이제 조절하기도 한다. 또 수소 이온과 교환을 하면서 산염기 균형에도 나트륨이 쓰인다. 나트륨의 경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섭취 기준 개정이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유아와 아동의 지금 나트륨 하고 있어요. 나트륨의 경우 유아와 아동의 충분 섭취량은 무엇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에너지. 나트륨은 에너지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하여서 성인의 충분 섭취량으로부터 에너지 섭취량 비율로 계산을 하였고, 심혈관 질환과 동맥 고혈압 이런 것들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트륨이 2015년에는 그 상한 섭취량 칸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위에 상한 섭취량이라고 안 돼 있고 목표 섭취량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2015년 시절에는 목표 섭취량으로 설정된 게 2개가 있었어. 하나는 나트륨이고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딱 목표 섭취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름을 다 달리하게 된 거지. 그래서 개념은 그 시절에 목표 섭취량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따로 두진 않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고찰해서 우리나라도 나트륨에 대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설정해서 성인 경우 하루에 2300mg 정했다. 뭐 그람으로 치면 2.3g. 생애 주기별 이런 것은 충분 섭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연령대는 성인 걸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에너지 비교를 해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나트륨이 설정됐는데 이것은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을 말하고 이는 그건 목표까지 섭취량을 감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많이 먹은 사람이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면 만성질환의 위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자격, 만성질환 사이의 연관성, 그 이제 용량 반응 그 관계에서 용량의 수준을 알아야 된다. 섭취 범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나트륨이랑 뗄 수 없는 염소. 염소는 나트륨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여합니다. 결핍 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성인 기준으로 외삽을 해서 다른 연령대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에너지로 나트륨과 동일하게 에너지 섭취량으로 계산을 했다. 인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인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인 ATP도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인산화가 딱 되잖아요. 6번에 인이 붙잖아. 그런 것처럼 인이 붙고 안 붙고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긴 한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좀 꺼리긴 하죠. 근데 대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긴 하다. 에너지 대사, 산염기 균형 조절, 세포막의 구성 성분, 인지질로서 들어가니까, 그죠? 생체 신호 전달도 있고, 경조직에, 생체 신호 전달은 CAMP, 그게 P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달도 하고, 경조직을 구성할 때 많이 쓰이고, 경조직은 단단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된 부족 증상은 뭐 이런 식욕 저하부터 뼈의 통증, 운동 실족, 고련화, 구루 빈혈,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에 대한 것들의 소비가 증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의 과잉 섭취로 인한 고인산 혈증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경우 오심, 구토,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굉장히 많은 효소들의 보조인자로 작용이 되며 단백질 합성이나 근육, 신경, 또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등 많은 반응에 관여하고 결핍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식품이나 강화식품을 통한 것에서는 유해가 없지만 약물로 하게 되면 설사, 구토, 복부, 경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상한 섭취량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량 무기질이 있어요. 이건 철부터 보면 철은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적혈구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필수 성분이고 우리 몸의 성장, 신경 발달, 세포 기능, 일부 호르몬의 합성 등에 기여하는 등 면역 기능에도 필수적이다. 철을 결핍은 헤모글로빈 농도 감소나 혈액 내에서 산소 운반 능력 저하가 되며 대표적인 결핍증은 어린 아이들의 발달장애, 행동장애, 인지능력 손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성 빈혈, 조산 미수가 사산 위험 등도 있고 과잉의 경우에도 변비, 구역식부터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있다. 자, 아연은 우리 오늘 배운 거, 오늘이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생애주기니까. 아연은, 여러 가지 효소나 조효소의 구성 원소로 작용을 하고, 성장 발달에 관여하고, 단백질 구조의 안전성, 또 유전자 발현, 또는 DNA, RNA 합성, 이런 데 이제 생리적인 기능이 있고, 면역 체계도 있다. 부족하면 뭐 설사, 지염부터 이런 증상들 쭉 보시면 되고, 식품으로는 유해 현상이 없지만 강화했을 경우에는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하는 게 생기고 소화관에서 뭐 과민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평균 권장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자, 구리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죠. 우리 오늘 또 얘기하려고 해.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고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산화환원에 관여합니다. 철의 운반에 도움을 주고 결합 조직의 가교 결합을 형성하고 항산화 작용에서 기능을 한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효소나 증상들이, 그치?
네, 구리 결핍은 빈혈, 저색소증, 뭐 호중구 감소증, 신경학적 이상이 있고, 과다 섭취는 스트레스,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왜냐하면 이제 구리를 너무 많이 먹는데 걔네들이 유리 형태로, 이온화 형태로 혈액을 이동하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커지게 될 거고, 간 손상도 오고, 위장장애, 메스꺼움, 설사, 조직 증상 등증 있습니다. 불소. 자, 불소는 칼슘과의 친화력이 매우 높아서 우리 뼈가 될 적에 칼슘이 있는 위치에서 플로르가 같이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충치 예방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나타나서 나 있으면 너무 많은 양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범낭질, 이죠. 그것과 뼈 생성을 방해하는 위해 영향이 있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불소는 이제 영양소와는 다르게 구강용품, 치약 같은 걸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이제 구강용품 위주로, 예전에는 수돗물에다가 플로를 넣었었는데 요새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과 가서 불소를 도포하고잖아. 약간 노란색 나는 거 하고 2시간 동안 뭐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소를 이제 억지로 붙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망간. 망간도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해당 효소가 활성을 통해서 항산화 반응, 성장, 뼈 건강, 상처 회복 등과 같은 것들, 골격 형성, 혈액 응고, 혈액 응고가 망간이 관여하는 걸 우리가 배우질 않았는데, 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되어져 있고, 성호르몬과 핵산의 합성, 면역 반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은 담즙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 우리가 영양학에서 배웠고, 또 항상성은 좀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과잉 섭취는 식사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 요오드 봅시다. 요오드는 어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기초대사율을 결정하고 생리적인 기능에 관여합니다. 과잉, 결핍 모두 유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결핍 시 갑상선 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가 있고, 과잉일 경우에도 갑상선 종,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셀레늄은 이제 체내에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그죠? 그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의 구성 성분으로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러한 효소들은 항산화 방어능, 그리고 생식, 근육 발달과 기능, 또 갑상선 호르몬 대사, 우리 2가지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면역 반응 등 다양한 대사 및 생리 기능에 관여합니다. 셀레늄 부족됐을 경우에 오는 질환들 쭉 보시면 되고, 만성 독성이 있어서 오랜 동안 이제 만성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셀레늄 중독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다. 일단 몰리브덴 이제 필수 영양, 미량 영양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화효소의 보조인자로 무엇을 생성하는데, 아까 그림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에서지만 봤던 것, 요산 생성 과정에 MO 적힌 거 있었어요, 그죠? 고기 생성 과정에 관여하고, 뭐 식사나 보충제로 섭취 가능하며 많이 먹었을 경우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평형이 유지가 되는 영양소다. 자, 건강한 사람에서는 결핍이 보고되지 않았다. 예, 보시면 돼요. 자, 크롬은 인슐린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당내성 인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며, 영양 불량 어린이에게서 유의한 성장 개선 효과를 보였다. 크롬을 먹게 되면 포도당 이용성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좋았다라는 거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영양소 섭취 적정 비율에 대한 걸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해 볼 건데, 보자. 탄수화물의 경우 0에서 11개월에는 없고, 유아부터 전부 다 55에서 65. 단백질 영아에는 없고, 전부 7에서 20. 지방은 영아에는 없고, 1세 이후의 지방은 20에서 35. 나머지 3에서 5세부터는 15에서 30으로 바뀌었고, 포화지방산은 그 3에서부터 그 이후에까지 8세 미만이고, 8 미만이고, 1 미만이고, 포화지방산은 성인의 경우 7 미만이고 1 미만, 이렇게 조금 구분됐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수유부에는 별도로 나온 바가 이제 없었어요.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300mg/day 미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먹은 거야. 탄수화물 한 60 먹고, 단백질 한 15 정도 먹고, 지방도 한 25 정도 먹고, 뭐 포화지방도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잘 먹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조건에서 잘 먹었을 때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들을 다 잘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먹었을 때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다량 영양소의 적정 범위는 무기질과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섭취 기준이지,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한데 열량 영양소의 비율을 맞췄다고 해서 잘 먹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 라고 보면 되고,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만성질환과 위에 있던 것처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그 적정 비율이다, 만들어 놓은 수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비율을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애 주기에 가면은, 아니, 영양 판정 과목에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많은 영양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가 쭉 테이블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판정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한 영양소들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나왔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권고할 수 있는가 하면 요 말을 써야 돼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몇 퍼센트 뭐라고 할까? 탄수화물이 65% 이상 먹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탄수화물을 적정 비율 이상 먹었으므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적정 비율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정을 한 뒤에 권고할 수 있는 말이 요 멘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우리나라의 어떤 영양소의 섭취량과 섭취 비율,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지표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섭취 비율이 60, 70% 이상일 경우에 건강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어떤 에너지 적정 비율일까?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냐? 70% 이상이 됐을 경우에 당뇨와 대사증후군이 증가한다는 것을 가지고 65까지로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이건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1번. 요거는 그냥 보면 되는데 뭐가 설정되어져 있는지 쭉 보는 겁니다.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이 설정되어져 있지만 이름은 뭐라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데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권고하는 양이에요. 권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설정된 거는 나트륨밖에 없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쓴 거는 그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라는 거예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딱 떨어지게 돼버리면 나트륨밖에 없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에너지 적정 비율도 위에 보세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에 해당되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설정되어져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고, 자, 여기서 다량 영양소 중에 에너지 적정 비율과 영하기 이후에 평균과 권장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적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영하기 이후에만 그렇게 되어져 있긴 한데 두 가지 다가 설정되어져 있다. 뭐 에너지 적정 비율과 평균 권장이 같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이다. 그 다음에 다량 영양소 중에 에너지 적정 비율과 영하기에 충분 섭취량이 설정된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다량 영양소 중에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된 거는 좀 많아요. 식이섬유, 수분, 리놀레산, 알파리놀레산, EPA, 이거 지방산. 그 다음에 지방과 탄수화물은 영하기에만 충분히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다른 많은 아미노산들은 영하 전기에만 충분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놓고 우리가 받았던 영양소 섭취 기준 표 있죠. 반으로 접어놓은 책. 그걸 보면은 이것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12번. 이건 뭘 말하는 걸까? 평균과 권장을 설정할 수 없을 때 영양소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뭡니까?
충분 섭취량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중간의 내용들은 이제 적절히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그 점을 보면 이 지표에 근접하게 섭취한다면 적절한 섭취 상태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 섭취량 근처야. 그러면 적절하게 섭취했다고 말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인구 집단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된 수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구에서 관찰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양의 중앙값으로 했다. 그다음에 97에서 98%가 만족하는 양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체 건강에 유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 섭취 수준. 이것은 상한 섭취량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면 유해 영향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이것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에 목표하는 양도 아니며 먹지 말라는 경고에 해당하는 거다. 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최대 무독성량, 최저 독성량, 불확실 개수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은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이다. 이것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대한 거고, 이건 역시 섭취량을 감소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많이 먹고 있다면 줄였을 경우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너무 많이 해서 이거 그냥 쭉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영양소 섭취 기준 앞에서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인기의 탄수화물의 평균 필요량은 두뇌 사용하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양은 무엇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면 케토시스를 예방할 수 있는 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양을 먹으면 둘 다 해결이 된다. 뇌도 사용할 수 있고 케토시스도 안 생길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두뇌가 케톤체에 의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대체하지 않는 오로지 포도당만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100으로 잡아서 설정했는데, 우리도 이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0 했습니다. 변이 개수는 15입니다. 그래서 2배를 경한 130이 권장입니다. 자, 당류. 총 당류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되어져 있고, 조리나 가공할 때 첨가해야지 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당류 섭취 기준을 10에서 20% 혹은 총 에너지의 10%의 첨가당을 정할 때 고려했었던 사항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알아봤었고, 두 번째는 당류 섭취와 식사를 했을 경우에 영양 밀도가 어떤지 고려했고, 당류와 대사성 질환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10에서 20% 또는 10%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은 우리가 많이 봤던 권장 식사 패턴으로 이제 12가지에 대한 기준 에너지가 있는데, 여자가 분리되는 것은 6세부터죠. 그래서 기준 에너지가 1에서 2세는 900A, 2세는 1400A가 이제 대표로 우리가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이런 걸로 하다. 저걸 한 이유는 이 표를 쓰기 위해서요. 1400A를 하기 위해서는 1400A에 2, 6, 1, 2, 4를 쓰려고 저걸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에서 8세는 1900A의 남자, 1700A. 12에서 18세는 2600A와 2000A. 여기 있는 A는 전부 우유를 2컵 마셔야 되는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7번부터는 한 컵 먹어도 되는 성인기, 2400B 성인기, 1900B 여자. 그 다음에 60에서 74세 노인은 2000B, 1600B. 74세는 1900B, 1200, 12번은 1500B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거랑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식품 구성 자전거 할 때 거기에서 칼로리를 만들 때 여기에 있던 걸 2개 가져가서 썼어. 뭘 썼을까? 2000AB가 다 있죠. 그 2개를 가지고 가서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식품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시험에 좀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 1900B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이 성인 여성. 그리고 1900B가 아니라 2000A 여자. 청소년 여자에 대해서, 그럼 요걸 좀 2000A에 대한 부분들을 3, 3.5, 7, 2, 2, 6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다 하기 싫으면 5번, 6번이라도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여기서 나올까? 이건 다 했던 거잖아. 이거. 자, 75세 이상의 노인기 기준 에너지. 75세 이상에서 노인기 기준 남성의 경우는 얼마로 돼 있어요? 1900B. 그 다음에 여성은 1500B로 돼 있어요. 그래서 1900A 타입에서 남성이 식사를 이제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지금 여기 문제로 나와 있는 75세 이상의 남녀와 1에서 5세 사이에 있는 유아 이 네 개의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했더니 얼마나 짜게 먹고 있으니까 좀 적게 먹고, 이게 아니고 그만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설명된 연령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75세 이상의 남성에 대한 권장 식사를 할 적에는 앞에서 우리가 175대 이런 걸 딱 정해놓고 음식을 들어갈 때 기호나 치아 상태나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음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변비나 만성질환 유병률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식단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연령대에는. 그 다음에 75세 이상 여성은 또 써야 되네. 1500A죠. B. A. B. 왜 A로 돼 있어? B 타입인데, 이때 이 여성들에게, 할아버지들은 치아 상태, 기호, 소화 능력, 그 다음에 변비와 만성질환과 유병률을 고려했다면, 이 시기에는 할머니들은 폐경에 대한 호르몬 변화와 미각의 둔화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폐경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미각의 변화, 요것을 고려해서 이 시기에는 식단을 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5세 아이들의 경우, 1에서 5세 아이들의 경우는 900A이고, 이때 해야 될 때는 성장과 활동에 따른 필요량은 많이 있지만 소화기관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소화되고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식단을 짜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3에서 5세는 1500A 타입으로서 식품 섭취의 종류와 조리법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편식하는 식품이 생기고 친숙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짜라 라고 이렇게. 어디 있어? 1400이 1400이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오는 거야. 100번씩 검토를 해야 되겠네. 100번씩. 아무리 해도 나오는 이 오타를 참을 수가 없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것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거의 다 봤어요. 기본 문제를 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기본 문제까지 들어가긴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식생활 지침표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료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연령 생애 주기별로 첫 번째 보시면 골고루 섭취하거나 우유 섭취에 대한 지침은 제일 뒷장에 전체 나와 있는 걸 참고하면서 어떤 항목이 골고루 먹는 항목이고 그 항목 속에 실천 지침이 뭐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단 이제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괄호가 없는 것들은 이 주제와 상관없는 지침인 거예요. 세부 지침이.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것들은 골고루 섭취와 우유 섭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했어요? 했어요? 해왔습니까? 혼자 할 수 있죠, 이거는. 못하나?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주하고 음료에 대한 것들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임신수유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숫자로 나온 것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십니다. 탄산음료, 가당음료 적게 마십니다. 술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액체를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 고려해야 되고, 뒷장에서는 이제 간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량, 건강체중. 그리고 이것도 청소년에서 보면 건강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다른 데들도 보면은 열심히 움직여라, 뭐 얼마 이상 움직여라, TV 볼 땐 어떻게 해라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좀 특이한 거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주제가 뭔데 내가 몇 번째 걸 쓰고 있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3문제인가 봤잖아. 그죠? 청소년기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찾아서 쓰시오. 그러니까 주제별로 알 필요가 있고, 5번째에 있는 저지방, 저나트륨, 저당 섭취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이슈가 되는 것이 저지방, 저나트륨, 저당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각 생애 주기별로 어떤 생활 지침이 있으며 거기에 관련된 실천 지침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괄호가 없는 거는 이 주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영양 표시와 불량식품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한번 봅시다. 뒤에 이것도 뭐 간식하고 새끼 식사, 정량식 있고 위생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 문제로 만약에 나오기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운동하는 것들, 활동량이랑 저지방, 저나트륨은 좀 꼼꼼히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 지침에 대해서 분리해서 내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따로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